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의 강석재입니다. 또 오늘 함께 우리 신동춘 박사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조금 못다한 얘기였어서 그거 마저 하고요.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수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무역의 미중 무역 전쟁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 거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뿐고 보유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국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현금이 부족하죠. 북한 경제가 말이 아닌데 이거를 북한이 근로자들을 해외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그 착취형도 있지만은 그게 한 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예. 그래서 이 핵 기술, 생화무기를 주로 중동에 있는 이란, 시리아 또 나아가서는 예멘도 가능성이 있는 나라. 예멘도 약간 중동에서는 위험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를 수출을 한다고 지금 다 알려져 있어가지고 북한은 가장 테러 지원 국가 또 아주 악성 국가로 분류를 하고 다시 테러 지원 국가로 분류를 했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럼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심을 갖는 나라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은 아시겠지만 수천 년 동안 유랑을 하다 2차 세계대전에 독립을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어서 섬과 같은 나라입니다. 한 700~800만 되는데 2억이 넘는 중동의 다른 포위되어 있죠. 아랍의 해교 국가들한테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한번 나서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특히 가장 적대 국가인 이란이 핵무기를 사용한다 해서 그것이 진짜 실현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생존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이 항상 화약과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가장 가능하고요. 이제 북한이 트럼프가 이제 이란하고 핵 협상을 파기를 선언하면서 이란한테 계속 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런 핵무기, 생화학무기를 수출한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을 공격을 하고 나가서는 이란을 공격하기 할 것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북한도 지리적으로 멀긴 하지만 그것은 주로 이제 모사드 같은 특수부대를 통해서 공작을 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렇죠. 그동안 북한이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많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 핵 한 사람이 북한을 도와줬고 또 북한은 이란을 도와주고 이런 식의 연계관계가 지금 있다고들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증거는 몇 년 전에 북한의 용천역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수백 명이 죽은 사고인데 모사드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북한의 화학 공장에 대규모 화재가 있었죠. 폭발 사고. 이것도 모사드 작품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최대의 세계 현안으로 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990년대에 대해서 소련이 패망하고 동구권이 다 패망이 됐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서로 앙숙의 철천지 원수로 냉전 시대에 지냈는데 소련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군림을 할 것으로 보고 중국을 자본주의 체제, WTO라고 그러죠. 거기 체제 끌어들여서 자유시장 경제를 하다 보면 중국도 민주화돼서 미국의 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또 순진한 판단을 해서 끌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2000년 초에 WTO에 가입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중국이 사실은 내부 시스템이 자유무역 체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통제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무역에서는 또 자유무역의 이점을 갖다 해서 싼 값으로 팔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중국이 발전을 했죠. 결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호랑이 새끼를 키워서 오히려 이제 미국과 대적하는 이제 적수가 되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미국하고의 무역 흑자가 1년에 전부 한 5천억 불을 파는데 그 중에 한 거의 4천억 불을 흑자가 났어요. 4천억 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상이 안 되는 규모죠. 대단한 적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뭐 1대1로 사업, 그다음에 군사력 강화. 그래서 미국에 정면 도전하기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국제 질서를 갖다가 그렇죠. 예.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도전적인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유명한 게 이제 화웨이 사건이에요. 화웨이는 통신 장비 회사인데 세계의 그 통신 그 시스템을 전부 다 화웨이로 해서 결국은 화웨이가 백도어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화웨이 장비를 하면 그 장비를 통해서 거기 정보가 중국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화웨이를 전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이 소프트웨어로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옛날에 미소를 냉전 체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그 전면 대결 양상을 소위 신냉전 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무역 전쟁으로 관세 전쟁이죠. 관세에 어떻게 이제 매기는 거가 트럼프를 시작했는데 미국은 지금 관세 보복 정도가 아니고 군사면 군사, IT면 IT 모든 전면적 특히 그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미국이 중국 내 소수민족 여러 가지 변방에 있는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티벳을 강력히 지원하면서 이제 중국하고 거의 철천지 원수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과의 뭐 무역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패권 문제네요. 패권 문제죠. 이걸 이제 헤게몬이라고 하는데 원래 패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동물의 세계에서도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비해보자 이거. 그러면 대개 이제 제가 동물의 세계를 많이 보는데 이 동물은 특히 재미있는 것이 그 암컷들이 여러 명 있어도 수컷끼리 대결해서 한 놈만이 그 암컷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컷끼리는 죽느냐 사느냐 1등이 아니면 암컷은 구경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의 세계와 국제 질서나 국제 정치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을 무찔러야 중국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라고 보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문제다 이게야. 예.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세계 패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그 질서를 구축해오고 미국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중국이 도전해서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은 나라가 초강대국한테 도전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투키디데스의 그 함정이라고 합니다. 투키디데스. 그래서 그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장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네. 지금 중국이 그 항공모함을 모두 6대까지 보유하려고 지금 4대의 항공모함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항공모함이라는 게 굉장히 배가 단거리에 비행기를 이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술이 아니에요. 그 기술이 아직 없군요. 그 기술이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항공모함을 영어로는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바다에 떠다니는 거대한 비행장이에요. 쉽게 보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비행기를 발진시켜서 중국 공격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떠다니는 어떤 공군 비행장이에요. 중국 앞바다에 놓고서 거기서 발진을 하면은 중국이 어디든 간에 다 공격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지금 관세 전쟁으로 시작되는데 지금은 이제 지적 재산권 문제. 중국이 워낙 뭐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남의 거를 해적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의 제조 굴기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중국은 IT 분야에서 세계 넘버 원이 되겠다고 해서 결국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 이런 걸 전부 뭐 기업의 합병을 통해서 기술을 빼온다든지 뭐 도둑질해서 빼온다든지 이런 식의 그 해적 행위를 벌이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거를 용납을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관세 전쟁도 합의가 이루어질까 말까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들뜬밭듯하면서 계속 지금 이제 최근에 미중 그 무역 협상이 타결이 돼서 1차 서명을 한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빨리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뭐가 있죠? 홍콩에 대한 법안이 또 의회에서 통일됐어요. 홍콩의 민주화 상황, 자유 상황을 1년마다 지켜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내정 간섭이 한다고 길길이 뛰면서 뭐 지금은 점점 악화가 되면서 아마 1차 협상에 대한 그 서명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방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 대만의 독립선언, 신장 위구르 티베트 지역의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적 비난 등에 미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관여를 하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들 안 된다. 중국은 이제 자기들 영토의 소위 인테그리티를 주장하면서 미국을 국내 문제다. 용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자, 이게 결국 뭐냐? 지금 이제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이 지금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소련에 대한 붕괴 작전하고 아주 흡사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약간 이제 그때는 경제 보복 같은 건 아니었지만 결국 그때도 핵무기로 경쟁을 했거든요. 소련이 핵무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제력이 약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저앉았는데 지금 어쨌든 그 압박 작전이 레이건 대통령의 그 소련 죽이기 작전하고 아주 비슷하다. 미국 경제는 무역 전쟁을 하면서 뭐 일부 품목이 좀 되면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50년 이래로 가장 고용 지표가 높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거의 떨어졌어요. 호황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그 뭐 우스갯 얘기인데 클린턴이 그 르윈스키하고 해서 탄핵에 들어갔다가 다 가까스로 다 구출이 됐는데 결국 그 문제는 클린턴 때 미국의 경제가 가장 좋았어요. 그 당시에 아주 호경기였어요. 호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 루인스 사건이 말도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뭐 트럼프에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서 이제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정치라는 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선진국도 그런 지저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왜 이런 미국,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은 결국은 세계의 패권 구도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맹 결속을 강화했어요.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결국 이제 미국, 일본, 서방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또 결속력을 하면서 지금 나토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은 나토가 중국을 나토의 적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는 중국이 직접적인 적은 아니거든요. 러시아가 직접적인 적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적국으로 하니까 나토는 또 미국의 맹방이니까 같이 선언한 거예요. 같은 합동작전을 하겠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가 그 INF라고 중거리 미사일 협정이 있어요. 이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계속 파기를 하고 안 지킨다 이게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금년 8월부터는 그 중거리 미사일 조약을 파기 선언했어요. 파기 선언하면서 중거리 미사일 핵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 내륙에서. 그래서 이거를 호주, 일본,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중국의 추공대사가 길길이 뛰는 게 이겁니다. 지금 중거리 핵미사일이에요. 결국 전술 핵 배치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곧 핵무기죠. 핵무기예요. 핵무기.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 다 배치해놓고 중국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남한에 배치하겠다는데 길길이 뛰는 거예요. 후과를 갖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때 협박하는 거죠. 중국 협박이에요. 중국이 아직도 한반도를 명나라나 청나라 때 속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참 내가 보면 중국이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진짜 1등 국가도 안 되고 그 깡패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압적으로 나오고. 자, 그러면 중국이 시진핑이 지도력으로 해서 언제까지 이거 버틸 수가 있을까요? 뭐 이미 무역 전쟁하고 미국이 전면적으로 공격하면서 중국의 힘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은행 부실화돼 있죠. 은행이 계속해서 대출을 해서 기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기업이 도산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내서 도와줘야 되는데 은행이 망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부동산도 그 중국의 수백 개 도시에 가보면은 아파트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다 공실이에요. 수요가 없는데 무슨 뭐 유령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자체가 폼 잡고 지방자치가 아니죠. 지방 그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자기 업적으로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이거는 거품이다 이거죠. 그 중국의 그 큰 기업들이 홍콩을 통해서 홍콩 그 은행을 통해서 그렇죠. 외자를 많이 그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거 이자 갖고 원금 갖고. 자, 그럼 홍콩을 탄압을 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중국 경제는 더 빨리 급속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성장 동력이 거의 상실했어요. 지금 중국이 뭐 6% 성장이라고 하지만은 전문가들은 1%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면서 이
홍콩 사람들이 영국의 그 조차에 있을 때는 자유와 이 자유시장 경제를 마음 놓고 누렸거든요. 97년에 중국에 넘어간 이후로 서서히 압박, 자유가 없어지면서 뭐 홍콩 시민들을 중국으로 끌고 가서 재판하겠다 이게 나오니까 이제 안 되겠다고 아주 전면 결사적으로 항전하는 거예요. 중국의 그 자국인들을 갖다가 홍콩으로 또 대량 또 유입시켜 갖고 그렇죠. 예, 점차 뭐 거꾸로 이제 잡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사람들 와서 식민화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참 재밌는 관찰은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생각하는데 미국은 사주는 나라예요, 사실은. 세계 러시아한테도 사고요, 중국한테도 사고, 중국한테 제일 많이 산 거예요. 그러면 사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은 사주다가 안 사주면은 이 수출하는 나라에서 아주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원 팔다가 100으로 줄이면 900원이 손실이 나는데 나라가 거덜이 나는 거죠, 경제가. 미국의 경제력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소위 그 purchasing power라고 하는데 미국이 모든 나라를 유사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럼 한국도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이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이 막아버리면 거의 안 되겠죠, 경제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수단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구매력이 많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하면 상대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결국은 이제 중국이 뭐 전문가들이 일치된 것인데 언제 망하느냐 하는 시기의 문제만 남았지 서서히 지금 깔아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치된 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는 명약관화입니다.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일부 위정자들이 중국에 붙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조선 말에 어리석은 위정자 같은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은 금년에도 역시 북한을 테러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테러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 최악이다라는 평가에 의해서 테러 국가로 되는데 테러 국가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나 뭐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예, 미국은 항상 뭐를 지정한다면 거기에 뭔가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금년도에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 한국이 불참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모든 그 지금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이유도 다 했는데 우리는 어떤 예규적 실효도 없이 국제적 불신만 가중을 하고 한국이 뭐냐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또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뭐 인권 국장을 했다는데 도대체 뭐냐? 그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인권에 침묵한다 이게 뭐 명분은 그거예요. 북한하고 협상하려면 인권 문제를 건드리면 북한이 협상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협상은 협상이고 인권은 인권이죠. 인권은 협상 이전에 너무나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것을 간과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그 악독한 동체 정권을 묵인하는 거고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유엔에서 그 인권 침해 국가를 갖다 선정하는데 매년 이 북한이 최악의 인권 국가로 인권 침해 국가로 그렇게 그 선정이 되고 있죠. 가장 최악의 사례가 최근에 귀순 의사를 밝힌 청년 2명을 22살, 2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 청년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비인도적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는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제소하고 뭐 이런 움직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원비오 부모께서 최근에 방한을 해서 막 결의대회도 참석하고 있는데 그 오토 원비오 부모 중에서 그 부인께서 원비오의 어머니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분노에 차 있으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오토 원비오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거액의 배상을 하면서 그 조치로 북한의 배를 끌어다가 그거를 처분을 해서 아마 이걸 집행을 했을 겁니다. 배상을. 뭐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슨 망나니 대통령이고 거칠다고 해도 이 양반이 굉장히 기본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 한 해 탈북민을 7차례나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탈북민을 7차례를 했다.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에요, 이게. 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으로 볼 때 우리 자국인이다 하면서 탈북자들을 면담도 안 했고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도록 방치한 거 이거 완전히 모순된 거죠. 헌법상에 우리 국가다라고는 잘못 해석한 거고요. 북한은 어디까지나 국제법상의 실체입니다. 남북한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각자 독립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우리 헌법에는 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한다. 그건 하나의 선언적 규정이고 국제법상으로는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조항이 실효가 없는 것이죠 지금. 네. 그다음에 이제 오토 원비어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을 좀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그럴 뭐 사정이 안 된다. 그런 뭐 이유가 없다. 만나야 될 이유가. 예, 그래서 이거는 최악의 우리가 인권 국가인 북한을 두둔하는 것밖에 더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북한이 어쨌든 이렇게 도와주면 뭐가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북한 내부는 너무나 지금 불안정합니다. 김평일 그 김정은이의 삼촌이죠, 삼촌. 예. 이 김평일이 마지막 남아 있는 그 백두혈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백두혈통이죠. 예, 예. 근데 이걸 상당히 아주 종말론적인 것이 아닐까요? 북한은 뭔가 심상치 않은 뭐 어떤 징조다 또 그렇게 보는 분도 아무도 있더라고요. 믿을 수도 없고 전부 다 자기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되는 인간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측근들은 계속해서 숙청 처형이 지금 되고 있어요. 또 두고 봐야죠 이제. 그다음에 뭐 일부에서는 지금 김정은 암살 밀수 사건도 지금 나와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북한의 경제라는 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어록권까지 다 중국에 주고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했을 경우에 막말로 중국한테 그 이권을 찾아오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또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미 경제가 예속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을 성군 정치하면서 핵 개발한다고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제 지금 북한의 그 지배층이라는 게 몇 프로나 될까요? 나는 이제 우리 강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 한 0.1%로 볼 수 있지 그래도 평양 시민은 되게 지배 계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 시민 중에서도 거기서도 한 1% 정도. 네. 1% 정도가 핵심은 물론 그런데 그래도 한 10만 명 정도는 본다고 하면은 2,500만에서 한 10만 명을 위해서 북한이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10만 명도 김정은이한테 충성을 계속 해야 그것도 유지할까 말까죠. 근데 이제 최근에 북한이 중국으로 이제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또 수산물을 수출하지 못해 갖고 지금 통치 자금이 지금 거의 다 말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그걸 뭐 백두산에 왜 백마를 타고 갔겠어요? 그게 뭐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김정일이 아버지 할아버지 김일성한테 죽겠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전 봅니다. 그 결의를 갖다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래서 김정은의 지도력이라는 거는 자 주체 사상이 뭐예요? 절대성, 무조건성, 무오류성이에요. 그러면 수령께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노이 협상에서 깨지고 나서 김정은이가 72시간 동안 기차 타고 왔는데 이게 무슨 주체 사상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그 하노이 회담이 굉장히 북한 주민한테 중요한 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은 아니 우리 장군님이 트럼프 대통령 3번씩이나 만나는데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때 재미난 건 말이죠. 그러니까 통치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때 재미난 건 현송오리를 시켜가지고 그때 그 이제 협상을 성공했을 거에 대비해서 자화자찬하는 그 기록 영화 비슷한 거 이제 앞으로 우리 뭐 장군님 뭐 전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기록물을 홍보물을. 근데 뭐 다 헛방에 지난 것이죠. 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USB도 들어가고 막말로 뭐 인터넷도 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도 되고 외부 정보 유입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또 장마당이라는 게 결국은
중국이나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물건이 많잖아요. 어디 북한이 물건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체적으로 생산. 거기를 통해서 우리 남한의 저기 뭐냐 연속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이렇게 주민들은 참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사치품 수입하고 측근 처형 등의 비정상적인 광적인 행태를 계속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포괄적인 김정은 정권을 이 우리 남한의 종북 친북 세력이 있잖아요. 이거를 참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개탄하지 않는데 이게 왜 이렇게 김정은이를 찬양을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뭐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거기 붙으면 자기는 이제부터 다 계속 인생이 활짝 펴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은 그 뭐 옛날에 배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하로 인정도 않더라고요. 월남경우 어땠죠? 월남경우 월남을 반정부 활동했던 인사들을 통일된 적화 통일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남노당 출신들 네. 6.25 때 북쪽으로 다 도망갔는데 결국 그 남노당 출신들 다 제거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에 뭐 백두 칭송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김정은 칭송위원회. 참 이런 것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통일되면 다 우리 것이라는 어이없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것 되기 전에 우리는 다 죽는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망상이죠. 예, 그런 뭐 제가 보기엔 참으로 이게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끝내기로 하죠. 예. 금년에는 어쨌든 지소미아 파기를 한다면서 마지막까지 벼랑 끝 애교를 벌였죠 우리가. 우리 애교를 뭐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벼랑 끝 애교는 원래 북한의 전유물인데 우리도 그걸 쓰는 거 보면 참 그 안보 문제는 이거 뭐 미리 그 무슨 6시간 전에 할 일은 아니죠. 이건 몇 개월 전에 그냥 우리는 그냥 화끈하게 지소미아 동의한다 이렇게 버려야 이게 신뢰를 얻는 거지. 상대방을 그렇게 숨죽이게 해가지고 무슨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거기에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굴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 일본의 굴복으로 이게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영향이 뭐야? 세력이 약화죠. 결국은 명분과 도덕과 모든 것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이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고 국격 완전히 뭐 그냥 망신당한 거고. 예. 자, 이제 말로는 중국, 러시아가 뭐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 살기 바쁜데 북한이 뭐 죽는데 뭐 한두 번 도와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김정은 정권의 심각한 도전이 나타나고 붕괴의 징후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아킬레스건이죠. 가장 인권을 갖다가 그 도외시하는 나라가 핵 문제에 매달려서 자기들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지탱하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북한을 압박하고 더욱 고립시키게 되면서 북한이 이제 마지막 자충수로 무엇을 하게 될지 이것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정권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나 최악의 상태로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동포들께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또 올 것 같아서 벌써부터 가슴이 아픈데 잘 견뎌서 우리가 통일 때까지 잘 버텨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오늘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